한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첩보원에 의한 정보 수집인 휴민트인데요. 휴민트는 대북 정보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임무 수행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군의 테킨트로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9년 국내 한 일각의 주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첨단 정보자산 수준이 우리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보자산은 정보수집위성, 이즈스함, 조기경보기, 초계기 등을 뜻하는데 탐지 전략 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일본의 감시정찰 능력이 과장돼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례로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가는 일본이 정보수집을 위해 발사한 위성 중 공간해상도가 1m급 위성으로 모두 저해상도 위성이라고 밝혔고, 또 공간해상도가 30에서 50cm급인 고해상도 위성도 보유하고 있지만 짧은 수명 주기로 실효성이 부족해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 수준과 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일본의 정보 탐지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의 감시 자산을 활용한 레이더 탐지, 대북 통신감청 등은 먼 거리로의 통신인 가시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수집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가시선은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일컫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이 2022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일본의 삽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가 정확한 정찰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륙으로부터 200km 내에 접근하거나 한국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지로 깊숙이 진입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 중국은 물론 우리도 용납할 리가 없기 때문에 설령 일본이 첨단 무기를 통한 정보력이 뛰어나다 치더라도 정확한 정보 수집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한미연합사는 자타공인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대북 정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2016년 이전에는 한미정보자산만으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정찰자산 스펙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킬체인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정찰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현재 백두,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등 대북 정찰 수단을 운영 중입니다. 금강과 RF-16은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백두는 신호 정보를 수집합니다. 특히 RC-800 정찰기는 최고 13,000m까지 상승해 신호 정보는 백두산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정보는 금강산 이북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백두, 금강 정찰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초 미국에서 들어온 백두 정찰기 2대는 공군의 인도대 전력하에 들어갔습니다. 도입 당시 우리 군은 피신트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피신트는 북한군의 전자장비 간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는 실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화염까지 탐지하는 열추적 탐지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의 피스아이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며 1000개의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피스아이는 육해공군 작전부대와 합참, 연합사와 정보를 직접 공유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포함한 항공정찰자산 도입을 결정하면서 대북 감시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KUS-15 등 항공정찰자산을 전력하면서 2017년 12월 1일 항공정보단을 창설했는데요. 공군이 운영하던 백두, 금강정찰기, RF-16 정찰기 등 대북정찰 항공기들이 모두 이 부대에 편입되었습니다. 항공정보단은 정보감시정찰부와 운용계획처를 두고 이하에 영상정보 생산대대, 표적정보 생산대대, 감시정찰 체계대대, 전자정보 생산대대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탐지 자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군은 1995년 10월 1일 해양기상 전자전 등을 담당하는 작전사령부에야 해양전술정보단을 창설했습니다. 해군정보단은 해양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적 해군 작전세력에 대한 해양환경예보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 수중음향정보, 전파정보, 해양환경정보 등 수집이 메인 임무인 해양정보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정보함에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해양조사함으로 1993년 취역한 1000톤급의 신천지함,
두 번째 해양조사함으로 2003년 취역한 쌍동선 형태로 2,800톤급의 무인기 운용이 가능해진 신세기함이 있고, 신천홍 사업을 통해 건조된 세 번째 해양조사함으로 2012년 취역한 3,500톤급의 무인기 운용이 가능한 신기원함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해군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감시정찰 전력강화를 위해 네 번째 해양조사함이 될 AJX-3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국정원도 북한 정보 수집 장비로 서처 무인정찰기를 운용 중입니다. 서처 무인정찰기는 날개 길이 7.2m, 동체 길이 5.1m, 이륙 중량은 380kg에 달하며 송골매에 비해 탑재할 수 있는 임무 장비 및 채공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이나 운영 편리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인데요. 4세대에 해당하는 서처 무인 항공기는 스텔스 능력을 이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음을 낮추기 위한 탄성체 채용과 소형 왕복 엔진에 따른 적은 적외선 방출로 북한 레이더로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처 무인기의 파생 모델인 서처 마크2 시스템은 선진적인 공기역학적 설계와 경량 복합 재료를 사용해 임무적 재중량과 방어력이 우수한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획득된 정보는 지휘부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서처 마크2 시스템은 무인기 정찰 통제 시스템, 발사 회수 스테이션, 지상 데이터 및 중계 단말기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랜딩 기어를 이용해 이착륙이 가능하며 공기 압력을 이용한 발사와 로켓 보조 추진을 이용한 이륙도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의 휴민트는 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미군과 비교해 특히 열세에 놓였던 분야가 군사위성 분야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민트라고 불리는 영상정보 분야인 위성사진 분석을 이용한 대북정보 수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파악하고 있어 정찰위성의 감시를 회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플래니더스처럼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북한 미사일 기지 동향 등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지구공간 정보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자체 정찰 위성과 민간 위성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샅샅이 정찰해 영변 이외 지역 소재 핵시설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군사용 정찰 위성이 없던 한국은 오직 미군의 정보 공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군사위성 개발을 천명하고 드디어 지난해 첫 군사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한국군의 첫 군사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발사 후 38분 만에 첫 신호를 보내옴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고도 36,000km인 정지궤도에 안착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군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통신 가능 거리가 확대되었으며 적의 전파 방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5를 사용해 오다가 군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통상 군사위성에는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측량위성, 군사통신위성, 항법위성, 군사, 기상위성 등이 있습니다. 정찰위성은 저고도로 목적지 상공을 날며 사진을 찍어서 상대의 군사적 동향을 살펴보는 위성이며, 조기경보위성은 적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조기에 탐지합니다. 측량위성은 미사일의 목표를 선정하거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항법위성은 잠수함이나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며, 통신위성은 세계 각지에 있는 군사기지나 항공기와 통신 연락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군사기상위성은 가시강선 및 적외선 영역에서 구름 영상을 찍어 폭풍, 모래바람, 허리케인, 태풍 등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군사훈련을 하거나 전쟁을 치를 때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특별한 임무를 띈 위성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사시 다른 나라 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우주에 배치되는 위성도 있으며, 적국의 전파나 통신을 도청하는 일을 전담하는 도청위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비군사용 위성 발사 부분에서는 세계 6, 7위권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군용 위성 부문에는 진출하지 못한 것은 로켓 발사체 개발 제약이라는 족쇄가 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핵 기업에 대비하여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개의 정찰 위성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위성 수송 수단인 로켓 개발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은 러시아와의 기술 제휴로 나로 로켓을 개발했으나 지금은 최초의 국산 로켓이 될 누리호 로켓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절대적인 위성 숫자에는 중국, 일본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체 로켓 발사체 사거리 철폐로 앞으로 한국의 정찰 자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